아포리아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그 골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포리아에 직면해 가지고 우리가 그 난제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를 갖다가 사고하도록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포리아가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사고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를 이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기 위한 안내서에 불과합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적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적합한 방법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쓸모가 없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포리아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방법이 무의미하고 즉 쓸모가 없게 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우리를 갖다가 닥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일 때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면 우리는 빗변이 5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니까 5제곱은 3제곱 더하기 4제곱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직각삼각형이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일 때 빗변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 빗변의 길이를 정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기존의 어떤 그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포리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 수학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제 정수의 값으로 주어지지 않는 문제에 즉 아포리아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 빗변을 갖다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고 바로 그리스 수학은 그 아포리아에 직면해서 그 아포리아를 갖다가 해결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수는 분명히 그리스 수학을 갖다가 한계에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무리수는 더 이상 수학의 한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리수의 문제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넘고 나서야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아포리아란 한계에 직면해서 그 한계를 끊임없이 돌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포리아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장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로운 도전, 이것이 제기되고 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우리는 요구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무한의 문제에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 칸토 이전에는 사람들이 실무한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지 않고 주로 가무한, 무한을 갖다가 가무한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칸토는 실무한이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의 무한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능력과 지평을 확장시켜 줬다라는 거죠. 그럼 칸토 이전에는 수학은 실무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실무한을 갖다가 제기하지도 않았지만 바로 칸토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 어려운 문제를 앞에 초대함으로 인해서 다 함께 사고하도록 칸토가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무한에 대한 칸토의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무한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 즉 무한을 가무한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그 한계를 갖다가 우리가 뛰어넘게 되고
실무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될 것이냐라는 도전과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칸토어가 제기한 물음과 함께 또 칸토어를 넘어서는 사고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칸토어가 제기했던 실무원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완결 지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수학에 있어서 어떤 한계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극복되면 또 다른 한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아포리아란 한계에 직면해서 한계를 돌파하는 사고의 부단한 자기 초월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수학은 아직까지 6개의 문제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이 6개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에서 수학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타당합니다. 수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6개의 난제에 직면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계를 돌파할 것이냐라는 새로운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죠. 우리는 한계를 통해서 그 한계를 부단히 넘어서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렇게 한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그 활동 속에서 우리는 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다는 얘기는 무엇의 한계를 안다는 거고, 한계를 안다는 것은 그 한계를 부단히 뛰어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포리아라는 우리가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내는 사고의 부단한 자기 초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에 대한 알미입니다. 알매는 방향과 목적이 있고 이것은 그대로 무지에게도 타당합니다. 암과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알미고 무엇에 대한 무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막연하고 모호한 알미 아니라 무엇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지만이 그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인간의 무지는 그 무엇에 대한 인간의 탈출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전체를 잘 모른다. 전체는 우리 알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와 무한은 알의 한계를 뜻하는 거지 알의 정복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는 모르지만 부분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통 물질이 4.4%, 암흑 물질이 22.6%, 그리고 나머지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즉 73% 정도가 암흑 에너지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모든 것을 갖다가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인력의 세상을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데, 우리는 오늘날 허블의 관측 결과 은하계가 서로 팽창하고 즉 멀어져 가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계와 은하계가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적색 편의를 통해서 그런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고, 또 우리는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이런 팽창 요인을 갖다가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하계와 은하계를 갖다가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경험적 증거를 갖다가
그것의 진정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우리는 아직 그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은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뉴턴의 만류인력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그 서로 잡아당기는 어떤 인력의 세상은 잘 설명이 되지만 서로 멀어져가는 이런 어떤 반중력의 어떤 세상은 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은하계와 은하계가 멀어져가는 반중력의 정체를 갖다가 아직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 물리학과 그 천문학은 바로 이 한계의 직면에서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와 문제야, 그다음에 장애물에 이렇게 처해 있다, 장애물에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솜강 전투에서 너무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트랙터를 갖다가 응용해서 이제 그 탱크를 갖다가 인류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은 그 영국군이 어떤 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밀고 들어오니까 그 기관총이 이제 개인을 갖다 죽일 때는 효과적이었지만 탱크를 갖다 뚫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놀랍고 당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솜강 전투에서 그 병사들의 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 탱크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성을 확인하게 됐고, 누가 뭐라고 해도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과 탱크를 갖다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대처럼 무기가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서는 뭐 탱크라든지 기관총은 그렇게 위협적인 무기가 이제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적어도 1916년 솜 전투가 활발할 때는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전투의 한계를 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한다면, 물레방적기가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조건지었고 제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를 갖다가 조건짓고 한정해준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더 이상 이렇게 물레방적기라든지 증기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즉 21세기 세계는 인공지능 AI라든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생명공학에 의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과 유전자 조작과 로봇과 생명공학 다음에는 무엇이 그 다음에는 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오긴 오지만 그것을 갖다가 미리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유전자 조작,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에 의해서 한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에 직면하고 한계를 돌파해야만 되는 그런 이중의 어떤 긴장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경계를 넘고 나서야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비로소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포리아라는 것은 우리 사고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